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올해 들어오면서 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사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연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는 올해 안에 두 차례 정도,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두 차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동결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올해 안에는 또 델타 변이까지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어렵다, 이렇게 내다봤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제로금리 0.5%로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제로금리긴 합니다. 여전히 제로금리인데 이제 0.25% 올렸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이 효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여기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많은 영상들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집값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금리와 집값을 같이 놓고 보고 무슨 공식인 것 마냥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앞으로의 시장 향방을 그래도 최대한 근접하게 예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리 인상 속보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은 사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상이 아니죠. 일단 0.25%포인트 인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이하의 저금리 상황을 이어가진 않겠다. 앞으로는 금리가 인상될 날밖에 없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포지션이 이제 긴축으로 바뀌었구나, 이것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긴축이라는 표현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를 긴축이라고 하고 금리를 내릴 때를 완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올렸던 시즌을 보면은 2018년이에요. 2018년 11월 이후에 이제 완화책을 폈었고 2년 9개월 만에 이제 인상이 된 겁니다. 2018년 11월, 이때 이제 금리가 이제 1.75% 였거든요. 그때도 저금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저금리고, 지금은 또 초저금리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때가, 1.5에서 1.75까지 인상을 한번 했던 게 이제 11월이니까, 2년 9개월 만에 이제 인상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인상을 두고, 이번에도, 이번 달에도 인상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중론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안에 인상은 어렵다고 내다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고,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동결 예상 전문가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연초부터 얘기를 해서 연내 2회, 최소 2회 정도의 인상 예고했던 한은은 그대로 예고한 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 조치를 두고 굉장히 아쉽다라고 평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국내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긴축에 돌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서서히 이제 올리겠다, 긴축이다라고 명확하게 이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간 소비는 여전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또 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수에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수출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들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수출 호조에 힘입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반대죠. 내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아직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수출의 호조와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그 외에
주택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긴축을 돌입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지금 상황에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세를 보이기 전에 그리고 델타 변이가 지금 멈추고 좀 확산세가 잦아들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서 긴축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왜 지금 이 상황에 한 템포 빠르게 긴축 카드를 뽑았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살펴보면요.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건 수출은 누가 봐도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팩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내수를 살펴보면요. 지금 아직 둔화되어 있거든요. 소비가 둔화되어 있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제 영업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진작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백신이 확대되고 또 추경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회복을 예상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상카드를 내민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금리 인상의 요인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금 너무 크다. 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사실 이 밑에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금융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져서 경제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고 이 금융 밸런스가 맞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뭐 올해만 해도 170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제어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계대출의 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당연히 주택 가격이죠. 모기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금 최근까지 높은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최근에 이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높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어책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금리 인상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조금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뭘까? 하느니 기대한 그 효과겠죠. 일단 주택가격 안정,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 금리 자체도 뭐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늘어났다고 말을 했잖아요. 거의 이제 1800조가 이제 넘어갔고 이것을 좀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는 이렇게 금리 인상 카드를 내민 거고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고 뭐 DSR 규제 적용하고 서서히 유동성을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근거로 이제 1년 사이 170조가 늘었다. 그래서 부채가 과하다는 표현을 했었고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불균형, 가계부채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금리 인상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거는 물가상승 제어입니다. 인플레이션 때 항상 쓰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뭐 과거 사례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폐개혁까지 있죠. 물가 상승을 제어하는 게. 자, 어쨌든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근거는 소비자 물가가 지금 목표를 상회한 게 지속되고 있다. 이게 좀 근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좀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언급하고 넘어갔던 게 이제 내수 회복이에요. 내수 회복세를 보고 나서 인상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직 백신이 확대되는 것은 알겠지만 확대로 인해서 회복세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뚫쳐 이 백신이 보급된다고 해서 델타 변이가 멈추고 줄어든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긴축 포지션으로 뭐 선진국들이 돌린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에는 최근에 이제 가까운 뉴질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0.25%포인트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유는 지금 델타 변이 확산 추세에 이런 긴축 포지션에 대한 시그널만 주더라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돌릴 수가 없죠. 금리 인상 했습니다.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관리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너무 부채가 많다, 가계부채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량 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그널 계속적으로 주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실제로 했고 이 시그널은 유지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시그널을 보였어요. 긴축에 대해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수가 문제다. 문제는 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델타 변이 감소 추세 확인 후 뭐 올렸어도 늦지 않았을 거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너무 보수적인 결단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상 조치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자산 시장들은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연초부터 테이퍼링 뭐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고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은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인상도 아니고 사실 영향을 거의 못 준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공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금리가 뭐 5%대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었고요. 현재 돌아가는 유동성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급과 수요 밸런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3기 신도시가 들어와야 이 공수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이제 그때 되면 공급이 더 많아지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공급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이런 상황이 크게 깨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나 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도 그렇죠. 선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점이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좀 안정세나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뭐 하락을 보이긴 어렵지만 조정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주식에서는 피크아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점이 판단되고 이제 자본이 좀 빠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도 없고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 이꼬르는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21년장 왔을 때 고가 시장은 다른 중저가 시장보다는 상승률이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사실 대출이 안 된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피크아웃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수요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뭐 평당 1억 찍었으니까요. 웬만한 이제 아파트들 다 이제 향해 가고 있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뭐 20억, 30억 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점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자본이 향할 수 있는 길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가 시장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지방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체주택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고가 부동산이 모여 있는 뭐 서울 안에 중저가의 그 대체주택 특히 이제 브랜드까지 있다.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좀 없는 분들은 들어가서 뭐 사는 그런 수요자도 있고 또 이거를 우회해 가지고 투자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부동산 영향 이번 금리 인상 조치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 밸런스는 여전하다. 예, 요거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금리가 인상하면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인상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부실한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 부채로 인해서 감당을 하기 위한 매도세가 매도 물량이 적재되면서 이제 조정 내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논할 때가 너무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채 관리가 빌리고 싶어도 못 빌려요. 지금 요즘에는 정말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립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가 이미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건전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금리 인상 속보에 맞춰서 시장 영향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된 배경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자, 이번 긴축 시그널로 인해서 너무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거나 뭐 집값이 이제 떨어지니까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공급과 구조에 변화 없이 절대로 집값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진 않는다. 예.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 집 마련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투자가 아닙니다. 뭐 올랐다고 파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쭉 사는 거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뒤로 갈수록 후회하시잖아요. 1년 지나니까 대출이 안 나와. 1년 지나니까는 아예 뭐 못 사게 하는 규제 생겨. 막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못 사게 하는 방법들만 늘어나잖아요. 그게 처음엔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였다가 이제 무주택자까지 이게 넘어오잖아요. 결국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예전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금액이 전세가가 그 금액을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현실에 눈을 뜨시고 생존 전략을 꼭 만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댓글에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쭉 보시면은 유튜브에 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이웃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